지금 괜찮습니까? 예, 마이크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Recording in progress.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는 문 열어놓고 자니까 제가 더 더위가 많아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 이제는. 문을 이제 조금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아직 닫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제 9월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고, 그 시니어 건강에 대해서 좀 기본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료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 시니어 건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뭐 젊은 친구들하고 또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이제 시니어 분들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분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젊은 친구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자체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부족했을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한 5배 정도 올라가고 여성분들도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부족하면 당뇨병 위험이 또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 1위죠. WHO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대 사망 원인이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중에 있는데,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 이게 또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걸리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좀 어렵죠. 바로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이게 부족하게 되면 발병률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부족하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에 계속 이제 기운이 좋게,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뭐 옷 맵시가 이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적으로 체지방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즉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몸에 염증이 많다. 염증은 결국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니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병의 근원 체지방을 줄여라. 뭐 이런 목적으로 항상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인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 결국에는 근육을 늘려야 된다. 이번에 오늘 강의의 주제 바로 근육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2개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 크죠. 이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과 시니어 분들의 단백질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구멍이 클수록 빨리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만큼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시니어 분들은 소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오늘 주제인 근육 같은 경우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드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뭐 킬로그램당 1g,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 젊은이 기준인 거고, 시니어 분들은 한 2, 30%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키로당 한 1.3g씩은 드셔줘야 젊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근육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손실, 뭐 근감소증,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근육이 좀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 질병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이런 근감소증은 결국에는 많은 성인병들을 야기시키게 되고 결론적으로
사망률을 올리게 되는 근본적인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게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25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그래서 이제 좀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하시고 근육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저축해 놓은 게 많으니까 좀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나이가 이제 뭐 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 영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불필요한 영양소는 없어요. 다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갈수록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일단 근육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첫 번째는 바로 뼈 문제입니다. 이 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금방 해이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를 감싸고 있는, 뼈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인데, 그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뼈 건강도 좋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뼈라는 것도 계속 일정한 자극이 가줘야,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야 그 밀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강도가 점점 얕아지게 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결국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오기 쉽게 되고 뼈가 이렇게 약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대장장이가 이제 칼을 만들 때 단단한 칼을 만들려면 망치로 계속 여러 번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밀도가 높아지면서 강력한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물리적인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뼈가 단단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근육이 빠져버리면 그걸 못하니까 뼈가 약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육이 빠지다 보면 뼈의 밀도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 이제 뼈와 뼈 사이 뭐 요추라든지 경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목뼈, 허리뼈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이 추간판이라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육이 빵빵하게 있을 때는 삐져나올 확률이 적어지지만 근육이 빠져서 느슨하게 되면 그 추간판도 쉽게 삐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고칠 때, 목을 고칠 때도 주변 근육을 강화해라.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해라. 그런 차원에서 뭐 걸어라. 걸으면 이게 등에 허리뼈 옆에를 이렇게 손을 한번 대시고 이제 걸어보시면 거기 근육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걸을 때. 그만큼 걷는 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자주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근육이 빠지게 되면 허리 주변 이런 척추 기립근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코어가 약해지다 보면 디스크가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육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당뇨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근육이 결국은 우리가 섭취한 당을 소비하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먹은 당을 갖다가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먹은 당을 소비할 공량이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낮추는 그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혈당이 안 오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근원적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육을 올려야 됩니다.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면 결국에 당이 독소를 만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당독소가 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당의 위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근육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육량 저하에 따라서 기초대사량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런 에너지원들이 소비되지 못하고 축적되다 보면 어떤 형태로 저장됩니까? 바로 이제 중성지방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어서 뭐 간에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주변 근육 주변에 이렇게 쌓게 되면서 이런 잉여 이런 탄수화물,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또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빠져가지고 막 뼈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도 속상한데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올라가고 막 당뇨도 이제 더 악화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치매까지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그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보다 이제 덜 섭취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치매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순발력 역시 또 저하가 되죠. 순발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은 근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과 이런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있는데 빠지는 게 5대5로 공평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주로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먼저 빨리 빠진다는 거죠. 노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뭔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졌던 이런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낙상 사고도 잘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됩니다. 호르몬도 결국에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부족하게 하면 전반적으로 긴축 정책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가정을 이제 꾸릴 때 예를 들어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면 맛있는 뭐 고기 이런 것도 자주 못 사 먹게 되고 자꾸 이제 풀반찬으로 하다가 뭐 칠첩반상으로 차려 먹다가 이제 한두 개씩 반찬도 줄여야 되고 비싼 반찬도 못 사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육 이제 단백질이 남아돌 때는 그냥 머리털도 쭉쭉 나고 힘도 나고 뭐 기운도 뻗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안 그래도 노화로 인해서 근육도 빨리 빠지는데 단백질도 섭취도 잘 안 해주게 되면 머리털도 이제 머리털 이거 뭐 없어봐야 생명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머리도 일로 보낼 여력이 안 되는 거야 단백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머리털이 얇아지다가 결국에는 막 빠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육도 빠지고 하다못해 이제 막 항체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씩 덜 만들게 되는 거죠. 호르몬도 조금씩 덜, 10개 만들 거 뭐 9개, 8개, 7개, 6개 이렇게 만들다 보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호르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의 휘발유라고 비유하자면 휘발유가 없는데 뭐 차가 갈 수가 있나요? 잘 못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대사가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 잘 걸리게 되고 또 면역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한번 걸리면 빨리 안 낫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냥 괜찮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뭐 이런 영양 같은 거를 잘 보충하면 오후 되면 나아요. 그렇게 빠르게 건강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뭐 이거 한번 감기 걸렸다면 뭐 한 달도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할 일을 다 못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근육이 부족하게 되어서 근육이 빠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당뇨도 잘 올 수 있게 되고, 이 당뇨랑 다이어트는 결론적으로 이게 항상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에서 이제 소비되지 못한 칼로리, 잉여 이런 탄수화물, 당들은 다 지방 형태로 저장돼 가지고 살도 잘 찌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 요요도 잘 오게 되는 거죠. 근육이 빠지고 나면 굶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근육이 훨씬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굶기 전보다 근육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이제 안 좋은 상태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 그 뉴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급여죠.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한 적당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그만큼 또 빨리 떨어지니 이제 허기가 또 금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먹을 거를 찾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탄수화물로 체중 조절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탄고지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심지어 많이 이제 해보셨을 텐데,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지 지방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 같은 거를 드시다 보면,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고기나 피자 이런 거 드시다 보면, 배가 부른 것도 있지만, 이거 느끼해서 저 같은 경우는 피자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이게 피자 한 두 판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자 같은 거는 한 두세 조각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끼해가지고, 그런 느끼한 기분이 다르게 말하면 포만감하고 또 연관되거든요. 이런 기름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금방 이런 포만감을 이렇게 잘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기름을 먹어서 이런 느끼한 기분, 포만감을 느끼게 하면 다른 것들을 못 먹게 하는 방식이 바로 저탄고지입니다. 근데 이 저탄고지의 방식은 짧은 기간에는 유용할 수 있어요. 짧은 기간 유용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방을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LDL 이런 수치들이 결국에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다이어트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임상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한 거를 갖다가 리뷰한 논문을 보시게 되면 13만 명, 27년 동안 3만 6천 명의 사망 추이를 이제 관찰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비교해 보니 단백질을 먹은 사람이 훨씬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 걸리고 오래 살더라. 단백질을 덜 먹은 사람들이 질병도 많이 걸리고 당연히 빨리 돌아가시더라.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단백질을 드신 분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신 분, 동물성 단백질을 드신 분을 비교해 보니 식물성 단백질을 드신 분들은 뭐 그냥 뭐 특이점이 없이 다 뭐 결과가 좋았는데 오래 살고 질병에 덜 걸리고 좋은 결과를 봤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더니 전반적으로는 안 먹은 사람에 비해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일부 질환에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더니. 그래서 결론을 찾은 거죠. 단백질을 먹어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구나. 근데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먹어야 이변이 없구나. 이변 없이
올바른 이런 질병 관리, 개선, 예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하면 우유는 사실 동물 유래죠. 소 유래니까 동물 유래고, 식물 유래는 크게 두 가지, 콩, 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콩이 많죠. 콩이 이제 값도 싸고 맛도 맛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한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한 절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콩을 활용하죠. 나머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 이제 우유 유래가 많고, 쌀은 잘 없죠. 왜냐하면 영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쌀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비싸거든요.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기 때문에 비싼 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인큐텐 말고는. 제가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기업 이윤도 추구로 하면서 이제 건강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쌀 단백질이 이제 좋다. 예, 사실 쌀 단백질이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꺼슬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맛도 맛있고 꺼슬한 느낌도 없고 영양학 측면으로 봤을 때 콩이나 우유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은 유당,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못하니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분해 못하는, 흡수 못하는 물질은 빨리 내보냅니다. 어떻게 빨리 내보는데요? 물총을 갖다가 장에서 물총을 쏴가지고 씻어 내립니다. 그게 설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소화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지 않고, 콩가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소에는 나 뭐 콩 먹어도 좋던데 하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괜찮던 음식도 갑자기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콩은 대체적으로 알러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이미 식약처가 지정을 한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 면역이 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뉴트리지 365에 쓰는 쌀 단백질은 쌀 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제 쌀 눈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 이제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쌀이라고 하면 주로 영양 성분이 주로 쌀 눈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먹는 밥은 쌀 눈을 제거한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탄수화물, 일부 식이섬유, 일부 단백질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쌀 눈에 좋은 성분이랑 단백질이 이제 밀집해 있죠. 뭐 감마 오리지놀이라든지 뭐 이런 혈압이라든지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지방 분화와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뭐 이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가바도 쌀 눈에 많고, 그다음에 옥타코산올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지구력 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쌀 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종양 같은 것들이 못 생기게 하는 성분도 쌀 눈에 많고요. 그다음에 잇몸 건강하면 대표적인 제품 아시죠?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송혜 선생님이 광고하셨던 그런 제품의 대표적인 성분 베타시토스테롤, 이런 것들이 쌀 눈에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잇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된다. 한국인의 75%가 유당불내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그냥 내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설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막 쭉쭉 빠지시죠. 빠지다 못해 제일 그나마 양호한 상태는 목이 마른 증상. 그냥 약간 탈수 증상만 오는 그 정도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막 몸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설사 과정 중에 영양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미네랄 같은 것들,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미네랄 부족에 따라서 그런 기운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은 우유의 단백질이 그냥 흡수 안 되고 빠져나가서 그냥 먹으나 마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몸에 있는 영양도 다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뉴트리지에는 이제 쌀 유래, 쌀 단백질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쌀 단백질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낭 단백질이죠. 이 나낭 단백질은 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 단백질 관련된 아미노산들이 전체 다 들어있는 아미노산 스코어 1이 만점이거든요. 1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린, 뭐 이런 신경 기능과 성장 돕는 콜린도 풍부해가지고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의 재료 세로토닌을 만드는 성분도 나낭 쪽에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쌀 단백질, 나낭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조류의 일종이죠. 스피루리나 유래 단백질까지 이렇게 완벽한 단백질 조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을 조금 더 우리 몸에서 잘 합성되게끔 도와주는 성분, 바로 류신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류신이라고 하면 근육 합성을 하는, 즉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아니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불 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류신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근육 합성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근육에 소실되는 것들을 또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넣은 목적도 있는데요. 소량만 섭취해도 많이 먹은 효과를 준다. 한 4배 정도 뻥 튀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 이게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이제 좀 좋지 않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마치 많이 먹은 것처럼 해주는 이 류신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키로당 최소 못해도 1g 정도는 먹어요. 60kg인 성인이 하루에 60g은 먹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시니어 분들은 그보다 곱하기 1.3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 제품으로 따지면 60g까지는 안 들어있지만 60g을 먹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게 바로 류신 곱하기 4를 해줍니다. 암모니아에 대한 데미지 리스크는 없으면서 마치 많이 먹은 것처럼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근육을 보충시킬 수 있다. 여기 근거 자료가 다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죠. 노인 남성들의 근육 단백질을 돕는다. 그다음에 저단백, 그러니까 단백질을 조금 먹으면서 류신을 같이 먹은 사람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유사하다, 이런 내용이죠. 요 다음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단백 플러스 류신은 고단백만큼 한 4배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이렇게 뻥 튀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뉴트리지에 총 류신이 2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류신만 따로 떼서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봐야 뭐 100mg, 200mg, 500mg 뭐 이렇습니다. 그런 거를 또 뭐 한 달치 해가지고 뭐 몇만 원, 또 1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는 류신만 있는 게 아니라 쌀 단백질은 충분하면서도 류신 자체가 2000mg가 넘는다 라는 거죠.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식품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겠다.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고 뉴트리지 한 포만큼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용뿐만 아니라 단백질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섭취가 안 되는 거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부는 단백질 대표적인 식품이지 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많다. 그다음에 뭐 치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짜기도 하고 염분도 많고 이제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 한 포에 111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도 없으면서도 영양원들이 굉장히 다 갖춰져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인 기초대사량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그만큼 칼로리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라면 그냥 숨만 쉬어도 아무 활동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누워서 숨만 쉬어도 1440칼로리 정도는 일반적인 여성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한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이러면 하루에 쓰는 칼로리는 훨씬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 제품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게 바로 또 효소죠. 결국에는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그대로 근육에 박힐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잘라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가서 세포로 전달돼서 이제 거기서 합성이 돼야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라줘야 됩니다. 그 자르는 칼이 바로 효소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콜라겐 이런 것들은 효소랑 같이 먹어주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백질 드실 때는 효소, 그럼 효소를 같이 먹으면 좋다는데 어떤 효소를 먹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저기 뭐야 그 뭐 약국 가가지고 소화제가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그냥 푹 정체된 느낌이 이제 그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없는 효소를 먹으려면 발효 효소를 꼭 드셔야 된다. 우리 포멘자임 Q 같은 경우는 활성 발효 효소, 내성이 없는 활성 발효 효소 이런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역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가라 하면 이제 효소의 힘이죠, 힘. 힘이 굉장히 센 효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성된 효소 자체가 이제 콤부차라고 하는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효소. 그 다음에 28가지의 슈퍼푸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를 복합으로 이제 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효소, 그거를 이제 취한 거죠. 그 다음에 곡물 효소, 15가지 곡물을 발효해서. 근데 이제 뭐 슈퍼푸드를 갖다가 뭐 거의 30가지 가까이 되는 걸 발효해가 이거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곡물을 발효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 또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혈전 용해 효소입니다. 우리 혈관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뇌졸중도 일으키고 이제 심하면 뇌출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혈관을 막 이렇게 굳게 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인데요. 그 혈전을 분해하는 효소가 곡물을 발효했을 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려고 별도로 곡물을 발효해가지고 효소를 우리 검엔자임 Q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잘 분해시키고 뭐 빵 이런 거 먹었을 때도 꼭 효소를 좀 드셔야 된다. 그러면 그게 소화가 덜 된 탄수화물, 뭐 글루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장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장누수를 일으키고 장누수가 결국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효소는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 25세를 기점으로 줄어들듯이 효소도 단백질이거든요. 호르몬도 단백질이고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도 단백질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효소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께서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내려가면 부패를 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독소, 가스는 뭐 그냥 양반이죠. 이런 독소 때문에 그 독소가 결국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최근에 엑스 포뮬라 이런 뭐 공부할 때라든지 그 전에 이제 장 건강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는 면역의 70%도 몰려 있고 우리 멘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 세로토닌 그게 95% 이상 장에서 만들어지고 결국에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잠을 잘 자는 게 왜 중요하냐? 멜라토닌이 충분해야 렘 수면 단계로 깊은 잠에 들게 해서 깊은 잠에 들어섰을 때 결국에 뇌 척수액에 의해서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멘탈,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문제, 뇌 치매 예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소화가 덜 된 음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의 효소 섭취는 굉장히 그 댐이 붕괴될 때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효소 섭취 자체가. 식후에 효소 정도 섭취하는 게 댐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도 굉장히 우리 근육 유지, 근손실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 분해 작용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 자체가 우리가 염증에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이러한 염증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염증을 해소시켜주는 것 자체가 근손실을 가속화시켜주는 걸 막아준다. 그러니까 근육 감소를 예방해주고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 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항염, 항산화 기능,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 분해 작용을 억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보존하고 근손실을 예방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커큐민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근육 합성에 필요한 게 아까 자 단백질을 먹었어요. 단백질을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잘라줘야 돼. 그 자르는 역할이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랑 효소 같이 드시라 했죠. 결국에는 이게 잘라진 게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 합쳐지는 합성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엄청나게 필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자르는 칼 필요해, 효소.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붙여주는 본드, 비타민 C. 이 두 개 같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칼슘 드실 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거 같이 드시라죠. 왜 그렇습니까? 칼슘만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 비타민 D가 1차적으로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혈액으로 간 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 혈액으로만 보내고 아무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냅두면 칼슘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혈관에 낑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혈관이 낑기면 그 딱딱해지는 우리 동맥 경화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K2예요. 비타민 K2.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장에서 흡수를 도와주고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K2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이런 것처럼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잘라주는 애를 같이 먹어야 되고 붙여주는 애를 같이 먹어야 돼요. 잘라주는 애가 효소, 붙여주는 애가 비타민C. 이건 세트로 드셔야 돼요. 자,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콜라겐을 비유했지만 단백질의 합성에도 결국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콜라겐의 합성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프랑스 사람들을 예시로 제가 이제 화면에 드러났는데 와인을 많이 섭취하는 그 결국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심혈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비타민C죠. 비타민C를 충분하게 많이 드셔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안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수치도 물론 신경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죠. 비타민C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동맥경화 같은 것들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타민C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비타민C가 이제 이런 도파민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분 정신적인 문제 굉장히 관련에 도움되는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데 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비타민C 농도가 정상 사람에 비해 굉장히 낮다. 거의 한 50% 가까이 낮다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가 부신 호르몬 이 호르몬을 증가시켜 가지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 호르몬 생산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부신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하는 것들 플러스 이제 성 호르몬 이게 이제 부신이 하는 역할인데 이 뒤에 보면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분포도에 보면 부신이 우리 몸에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뇌도 그렇고 이 혈액에 있는 비타민C의 함량을 1이라고 봤을 때 뇌하고 부신이 167배가 많아요. 다른데 뭐 조금 뭐 세 번째로 높은 데가 이제 간, 해독할 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근육에 이제 한 7 정도 있다고 치면 뇌에는 167, 부신에도 167. 굉장히 이런 정력, 스트레스 방어, 그다음에 뇌질환 예방, 뇌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산소를 많이 쓰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생긴 활성산소를 금방 제거 안 해주면 그 옆에 조직들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러니까 저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은 비타민C를 그만큼 많이 쓰고 그 비타민C를 많이 저장해 있는 장기가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게 먼저 고장나는 거죠. 뇌하고 뭐 스트레스 이런 정력 같은 것들이 먼저 고장난다는 소리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 그다음에 스트레스, 만병의 또 이제 원인이잖아요,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알츠하이머, 뭐 치매, 각종 뇌질환, 그다음에 학생들 머리 많이 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비타민C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의한 이제 돌연사 이런 위험성들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돌연사 요즘에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면역과 관련해서도 비타민C가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 이런 것들이 힘을 얻으려면 비타민C가 굉장히 충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쫘라락 나열해 놓고 자 담배 피기 전에 측정 담배를 피고 나서 측정해 보니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비타민C만 쭉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흡연을 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비타민 C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비흡연자에 비해서 또 훨씬 또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술 많이 우리가 드시지 않습니까? 음주를 즐기면 또 이제 비타민 C 배출이 또 가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C를 엄청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장에 있는 균 밸런스를 갖다가 또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 좋은 균이 많이 살고 나쁜 균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여담으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방구 냄새가 잘 안 나게 돼요. 방구 냄새의 주 원인이 미생물이 만드는 가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해균들이 주로 이런 뭐 메탄 이런 가스들을 많이 생성해서 독한 냄새를 분비시키는데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서 대장 쪽으로 비타민 C가 많이 가면 유익균들이 많이 자라고 상대적으로 유해균들이 덜 자라니까 이런 방귀 냄새도 훨씬 안 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방귀 냄새가 좀 독하다 이러면 내 몸에 비타민 C가 좀 부족하구나, 유해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독에도 많이 필요하고 간 세포 재생할 때도 또 많이 필요한 게 또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활성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가 왜 그러냐면 이 암세포는 포도당하고 비타민 C를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를 포도당을 발효해서 만드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결론적으로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포도당이고 자식이 비타민 C인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암세포는 비타민 C를 지가 먹는 포도당인 줄 알고 주워 먹고 죽는 거예요. 이 비타민 C가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를 가면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느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식사 후에 직후에 바로 드셔라.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일부 성분이 만나면 발암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C다. 그래서 한 번 먹을 거면 식사 후에 드셔라. 근데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드시는 분, 담배 피는 분, 정력에 관심 있는 분, 스트레스에 관심 있는 분, 뇌를 많이 쓰는 우리 학생들, 뇌 기능이 걱정되는 우리 시니어 분들, 근육 합성에 필요한 거, 피부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주 드셔라. 한 번에 먹으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방형 비타민 C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조금 이런 좀 항암 이런 거를 기대하려면 체내에 굉장히 고농도의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빠져나가고 섭취하고 다 빠져나가고 섭취해서는 어렵습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섭취하고 빠져나가기 전에 섭취해야 그게 축적이 돼갖고 혈중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섭취해라. 그래야 높은 레벨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천천히 용해되다 보니까 한 번에 쭉 들었다가 쭉 빠져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비타민 C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중성화되어 있어서 공복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합성 성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분보다 굉장히 메가 도즈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많은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우리 SR 비타민 C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공부를 했죠. 엑스포뮬라 같은 경우인데 물론 일단 엑스포뮬라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제 단세 지방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인 장 건강부터 시작해서 장에 아까 면역이 70% 이상, 80% 정도 장이 좌지우지한다 그랬잖아요. 면역에 대해서. 그런 면역 시스템, 결국에 면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T세포 중에서도 T레그라는 친구를 분화시키고 또는 활성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T레그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탁탁탁탁 정리가 되고 강할 때는 낮추고 낮을 때는 올리고 이런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세지방산이 면역에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장과 뇌가 이어져 있는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치매, 파킨슨, 자폐증, 뭐 헌팅턴,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당뇨와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인 근육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연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SCI 논문을 한번 보면 단세지방산 섭취와 근력 저하, 발병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근손실, 근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낸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겁니다. 단세지방산이 노화와 관련된 근손실을 완화하고 mTOR 관련된 단백질 합성 신호를 활성해서 근 기능을 개선한다. 이게 좀 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근육량,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이랑 근섬유, 뭐 단면적, 악력, 근력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단세지방산을 먹기 전과 후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먹기 전보다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로 부분도 굉장히 한 1.6배, 그다음에 근육에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생합성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이런 생합성 기능도 단세지방산이 개선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근손실 예방이랑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인 거죠. 그다음에 골격근의 항상성,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한 상태의 근육을 이 유지를 하려는 그걸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 그러잖아요.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연구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요거는 단세지방산으로 포괄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본 거죠. 단세지방산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듯이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이 바로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초산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기능과 에너지 대사, 포도당 대사 같은 것들을 증진시킨다. 그다음에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염증, 자가 포식을 억제해가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들을 막아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인슐린 민감성, 뭐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 뭐 에너지 시스템, 면역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의 대사와 관련된 복잡하게 연결된 이런 대사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세지방산을 이제 투여하고 이제 동물 실험이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이처라는 아주 공신력이 높은 곳에서 이제 등재된 연구인데 이제 단세지방산을 투여하고 이제 식이섬유까지 이제 같이 섭취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후 염증으로 인한 골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세지방산을 섭취함에 따라 식이섬유와 같이 섭취함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하고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우리 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골은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어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되면 좋은 거고 뼈를 부수는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면 안 좋겠죠. 뼈가
안 건강해지겠죠. 부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 프로피온산하고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뼈를 부수는, 뼈를 부숴서 칼슘을 유출시키는 이 파골세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억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골세포를 약간 좀 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예방해 준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관련해서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골 생성, 파골세포 생성과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거죠. 골다공증 모델 관련된 동물 실험에서 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 임상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폐경 후에 이런 골 교체 지표를 계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파골세포와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화를, 뼈를 부수는 세포가 많이 안 생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뼈를 막 만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뼈를 많이 만들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좀 하자면, 단세지방산이 직접적인 근육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빠져나가는 구멍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지다 보니 평소보다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은 조금 더 섭취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원재료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근데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 잘라주는 걸 역할을 하는 효소, 그 다음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세트로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있는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커큐민 먹어주면 덜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골다공증이라든지 근손실, 뭐 근력 향상 이런 거에 또 우리 단세지방산이 다방면으로 이런 근육 유지와 향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가지면 활용하시면 우리 시니어의 건강의 기본 무조건 100%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10월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오늘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